자, 그럼 제 2부,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아마 다독이라는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현대 영어 교육의 특징을 정리하면서 얘기를 전개하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현대 영어 교육의 특징은 학습자가 우선인 학습자 중심의 교육입니다. 그 기저에 뭐가 있어요? 언어의 속성이 깔려 있다 그랬죠. 그 언어의 본질, 언어의 속성을 끄집어내는 것이 영어 교육일 수 있다. 이렇게 좀 접근해 보면 그것은 당연히 학습자 중심으로 갑니다. 선생님들이 너무 자기 실력을 보이기 위해서 강의 잘하는 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그 이명박 정부 때인가? 그때 그 뭐죠? 한동안 많이 그 유행했던 그 영어로 영어 수업하고 뭐 이러한 그 그때 몰입교육이란 말을 썼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그때 다독이라는 얘기를 한창 또 하고 있을 때였을 텐데 그때도 분명히 제가 보니까 몰입교육이라는 개념을 잘못 알고 있었던 거고요. 한국적인 교육 상황, 특히 EFL 영어 교육 상황에서 몰입교육이란 말은 그렇게 붙이는 게 아니죠. 영어 잘하는 사람이 영어로 강의하는 게 몰입교육이라고요? 천만의 말씀. 그거는 개념적으로 있지도 않은 말이에요. 그건 한국적 교육상의 몰입교육이란 내가 또 내 책에도 좀 더 얘기하겠지만 써놓은 게 있어요. 한국적인 영어 교육 상황에서 몰입교육이란 뭐다? 다독이다. 아, 정말이에요, 이거. 정말입니다. 다독이라니까요. 다독에 다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서브 타이틀의 책에 보면 다독은 만병통치약이다. 이런 말도 써놨어요. 아, 정말이에요. 이거를 이해하면 다독 속에 다 있다니까요. 근데 이거를 구현하기가 참으로 힘들었어. 이게 내가 이제 이런 강의를 선생님들 강의도 하지만 사실은 일반적인 학부모님 대상으로도 제가 강의 많이 했거든요. 좀 다른 얘기로 하면서. 근데 그런 분들도 어떨 때는 들을 때는 그럴 때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은데 계단을 내려가면서 잊어버려요. 그리고 아이들은 학원으로 보내 다시.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만큼 이 생각을 바꾸는 것도 쉽지 않았던 것 같은데 선생님들은 뭐 이해력이 더 훨씬 좋으시니까 그죠? 나름대로 어떤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시 말해서 몰입교육이라는 얘기할 때 몰입교육을 좀 정리를 해볼 필요 있겠지만 한국적 영어교육 상황에서의 진짜 몰입교육은 다독이다. 그 얘기를 제가 증명을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래서 현대 영어교육은 학습자 중심이다. 그죠? 휴머니테리아니즘, 인간 중심. 이거를 떠나고 생각을 발상을 가지고 가면 영어 교육은 멀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 유창성과 자동성의 의미가 중요하다. 그죠? 영어의 유창성이란 말은 아까 같이, 그죠? 사고 단위를 크게 해서 의사 전달할 수 있는 능력 아닙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유창성의 능력이 공부한 게 비해서 좀 떨어져요. 제가 옛날에 하와이 대학교 언어학과에 좀 공부한 적이 있는데 가서 이렇게 그때 느낌을 제가 생각을 가끔 하는데 그때 한국, 중국, 일본 뭐 이런 애들이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대학원생들. 근데 그때 느낌은 그랬어. 분명히 한국 학생들도 하와이대 언어학과 올 정도면 뭐 토익, 토플, 뭐 토플 특히 성적이 엄청 좋고 영어 잘할 것 같아. 느낌이, 그죠? 근데 실제 현장에서 이렇게 보니까 느낌이 표현력, 발표력 이런 것들은 글쎄 한국 사람의 속성이 아마 좀 깔려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잠재적인 영어 실력에 비해서 잘 못하는 것들. 특히 발표, 표현 이거는 오히려 중국 애들이 잘하더라고. 제 그때의 경험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런 그 기조에는 혹시 그들도 개인적으로 영어 역량은 중요하게 잘 하지만 아마도 그런 게 있었을 거야. 정확성, 그죠? 뭐 이런 느낌이 있어서 그 반비례해서 표현력이 안 나오는 게 아니었을까? 혹시 그런 생각을 살짝 해봤거든요. 영어에서 완벽주의자는 영어 못해요. 우리 EFL에서는. 메시지 중심으로 영어를 풀어가는 능력이 먼저 되면 영어가 좀 벽이 깨질 겁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그런 교육이 우선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창성, 자동성 중요하고요. 의사소통 능력이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게 목표라면. 그게 언어 아닌가요?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영어 공부는 시간적으로 많이 하는데 아마도 되게 느끼겠지만 일반적으로 동남아에서 영어 배우는 학생들보다도 의사전달 능력이 떨어질 때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은 정확히 얘기 안 해도 전달 잘 하거든요. 우리는 따지고 정확하게 메시지를 던지려다가 못하죠. 타이밍 놓치고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습관이나 정서가 있는데 그거 빨리 깨우쳐야 돼요. 언어는 그렇지 않다. 그 다음에 창의적, 비판적 사고력이 중요하다. 크리티컬 띵킹이란 말 많이 나오죠.
그 비판적인 사고력과 능력이 기저에 깔려야지 영어 잘하는 거예요. 영어 잘한다는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보면 발음 이렇게 떠올리기도 하고, 그죠? 발음 뭐 중요하지만 발음이 좋은 게 영어 잘하는 건가? 언어라는 속성을 생각해 보면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옛날에 그 비교하면서 우리 반기문 사무총장, 유엔 사무총장, 이제 그만두셨지만 그분의 영어를 가지고 그분이 그 영국에 가서 강연하는데 영국 유학생들이 그랬더라고. 유엔 사무총장이시더라고. 영어 발음이 저게 뭐야. 뭐 이랬다고 그런 말이 들은 적이 있어요. 언어가 그런 건가요? 그분이 영어 배울 때 그 시대적인 배경을 이렇게 느껴보면 나름대로의 영어를 열심히 했던 분이지, 그죠? 그리고 뭐 내가 많이 들어서 아는 거 아닌데 이렇게 보면은 의사 전달하는 그 어휘나 이런 구사력은 상당히 수준이 있다고 난 느껴졌어요. 그 정도 어휘 구사력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영어를 못한다고? 그거는 다른 것 같아요. 아마 그들이 느낄 때의 플루언시나 이게 발음에 대한 포커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까 그랬잖아요. 발음은 크리티컬 피리드 지나서 하면은 그렇게 네이티브 가깝지 않아요. 그거는 근데 그렇다고 영어를 못하는 거냐?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언어의 속성은 그렇지 않다. 메시지 전달이 얼마큼 잘 되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사고력에 기반을 뒀을 때 영어의 창조성이 생긴다. 그 얘기했고요. 언어와 문화도 중요합니다. 문화라는 것을 우리는 뭐 별개로 여길 수도 있지만 언어에서 문화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리딩을 베이스로 할 때 플루언시 유창성이라는 것의 역사를 잠시 보면요. 1900년에서 50년대까지는 행동주의, 이 비헤이비어리즘, 이게 뭐냐면 스키너 있죠? 심리학에 스키너. 그 자극과 반응, 그게 자극 1, 반응 1, 거기에 리워드, 보상, 강화 뭐 이런 거거든요. 1대1로 하나씩 배우고 거기에 보상이 주어지는 거 하나씩 습득하는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피지컬한 거예요. 그래서 형식적인 폼 이런 것을 강조했을 때 그런 1대1의 구조로 문장 이해하고 암기하고 하나 암기하고 제가 중학교 다닐 때도 그랬어요. 그렇게 배웠어요. 영어 분명히. 그리고 공란에 대체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넣고 연습법 하나 문장 암기하고 뭐 그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영어의 문장이 몇 개 있어요? 몇 개 있습니까? 영어 문장이. 뭐 그런 거잖아요. 언어라는 게. 그런 식으로 해서 언어가 완벽하게 되기가 어렵고 어느 정도의 기저에서 하나를 갈고 자기가 응용하고 창조한 능력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능력을 키워줘야 돼. 거기에 능력 키워주려면 뭐가 중요하다고요? critical thinking. 이거 없이는 영어가 안 돼요. 그래서 뭐 실제로 이렇게 연설해서 영어로 연설할 때 박수 받는 사람은 영어 발음 좋은 사람이 박수 받지 않고 내용상 메시지의 전달이 좋은 거 이게 박수 받죠? 그게 언어죠. 그러니까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인가 이런 분들도 어디 가서 연설하고 이럴 때가 있었다고 그래요. 뭐 그런 분들이 영어 발음 좋을 리가 절대 없죠. 그래도 기립박수로 가끔 받고 이런 건 그런 이유일 거예요. 언어의 속성이, 내용이 뭐냐, 메시지 전달이 뭐냐. 또 하나의 비교를 해보면 IMF라는 옛날 시절이 있었다 그래요. 그때 여러분들이 90년대 후반 계셨죠? 그때? 어떻게 잘 모르겠네. IMF라는 시절에 그런 일화가 있다 그래요. 그 미국에 또는 그쪽에 담당하는 사람이 한국에는 영어 잘하는 사람이 없냐. 근데 분명히 그 한국을 대표하는 사람들은 나름 박사고 그 공무원에서 교육을 받을 만큼 받는 사람인데 영어를 제대로 잘하는 사람이 없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다 그래요. 그 말을 우리들이 나름 돌이켜 봤어요. 그 말의 의미를. 그랬더니 그 말은 그런 것 같아요.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던졌는지 모르지만 중요한 메시지나 그런 그 전달 능력에 있어서는 그들이 원하는 생각하고자 하는 걸 표현하거나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게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언어라는 것이 뭐 발음을 잠깐 뭐 그럴 때 굴린다고 흉내낸다고 언어 잘하거나 그런 수준은 아닌 거죠. 언어의 속성은. 발음은 나중에 좋아지거나 잘하면 좋은 거고 당연히. 그런 느낌으로 언어를 더 접근하면 이 사고력과 컨텐츠의 이해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할 수 있다. 그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50에서 60년대가 행동주의에서 인지심리학. 인지심리학의 인지란 말 아세요? 카그니티브. 이 뜻이 뭐죠? 우리말로 하면? 인지란 말의 뜻이 뭡니까? 이 커그니티브의 뜻이 뭐예요? 좀 풀어주면? 인지란 말을 좀 풀어주시면 무슨 뜻이죠? 인식하고 사고에 관계된 그런 거죠. 이해하고 인지하고 사고. 인지심리학.
그죠? 카그니티브 사이콜로지의 시대적인 배경과 맞물려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때부터가. 60에서 70에서는 홀 랭귀지 필로소피가 나옵니다. 홀 랭귀지 아세요?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이제 다독 얘기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제. 다독의 이론적 배경은 뭔지 아세요? 홀 랭귀지예요. 근데 홀 랭귀지가 뭔지 아세요? 홀 랭귀지? 홀 랭귀지 어프로치를 정의해 보세요, 누가 한번. 아시면. 뭐 틀려도 괜찮습니다. 근데 알아야 돼, 이거. 홀 랭귀지라면, 홀이란 말이 뭐죠? 홀? 아, 글자를 물어보는 거 아닙니다. 영어 선생님인데 홀을 글자로 물어보면 안 되지. 그 숨은 뜻이 뭐냐 이거죠. 홀의 숨은 뜻은? 뭐가 홀이에요? 그죠? 쪼개지 않고 전체 큰 단위를 먼저 보는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리딩으로 하면은 탑 다운을 얘기할 것 같고, 또 홀은 전체를 얘기한다 할 때, 또는 제가 홀 랭귀지를 정의해 볼게요. 홀 랭귀지는 언어의 네 가지 스킬을 동시적으로 통합적으로 가르친다. 이겁니다. 이게 홀 랭귀지예요. 간단하죠? 네, 그겁니다. 홀 랭귀지는. 그래서 네 가지 스킬을 동시에 가르친다. 우리나라에도 한동안 바람이 분 적이 있습니다. 홀 랭귀지. 뉴욕 주립대 교수 하광호 박사라는 분이 한국에서 책도 유명한 책을 내고 그러면서 유명한 적 있죠? 영어의 바다에 빠뜨려라. 이런 책 들어본 적 있어요? 그 하광호라는 분이 우리나라 오면서 홀 랭귀지를 많이 얘기했었어요. 그게 그런 거거든요. 그때 굉장히 바람을 불었거든, 교육적으로. 맞는 말이죠. 영어를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해요? 전통적으로 네 가지 스킬을 따로따로 했잖아요. 리딩 따로, 라이팅 따로, 그죠? 리스닝 따로, 스피킹 따로. 지금도 그러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홀 랭귀지는 동시적으로 해라. 통합적으로 해라. 이거거든요. 그래야지 언어가 습득이 된다. 그때 제가 이제 느낀 게 그거예요. 아, 맞아. 그러지. 언어는 저렇게 이제 되겠지.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그러나 과연 우리나라도 저렇게 하면 되나? 를 이제 한번 의문을 던지고, 거기에서 공부를 좀 더 하면서 찾아낸 게 뭐라고요? 다독이다. EFL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홀 랭귀지가 아니다. 홀 랭귀지로 할 수가 없다, 우리가. 저렇게, 방법적으로. 그럼 뭐냐? Extensive Reading Approach다. 이거를 제가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우리나라에서 홀 랭귀지는 안 된다. 이건 ESL에서 가능하다. 적어도 EFL에서는 Extensive Reading Approach만 가능하다. 또 그것만 해야 된다. 이렇게 정의했거든요. 20년 전에. 내가 좀 앞서갔어요. 그때 이론적으로. 근데 맞아. 20년 뒤에 뭐 별로 한 건 없는데 그때는 공부 많이 했거든. 그 맞아요. 분명히. 그런 얘기인데 그 기저에 이런 이론이 깔려 있던 거고 이미. 그 다음에 그 이후로 1970년부터 지금까지 결국은 커그니티브 사이콜로지 기초에서 학문적인 학습 이론도 거기에서 오고요. 언어학적인 언어 습득, 영어 이론도 거기에 기초를 두고 오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미국에서 읽기의 유창성이라는 거 중요하면서 이 연구하는 기관들 대표적인 건데 한번 참고로 얘기해 주면요. National Research Council, 읽기 유창성의 연구를 많이 하는 기관이었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읽기로 보면 요게 더 대표적인 것 같아. National Reading Panel, 국제 국가 읽기 위원회 하면서 하는 기관인데, 이 과학적인 연구 집단이에요. 굉장히 많은 그 프로덕티브한 것을 내고 있어요, 실제로. 여기에서도 자동성 읽기냐 반복 읽기 이런 걸 통해서 유창성에 대해 연구를 하고, 지금도 많은 연구 결과와 그 자료를 내고 있거든, 사실은. 여러분이 나중에 요거 한번 찾아보시면 관련 논문도 많고요. 요 기관에서 나오는 게. 이게 그냥 단순히 어떤 단체가 아니고요. 굉장히 학문적, 학술적인 그 아주 수준을 갖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논문도 많아요. 한번 관심 있으면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리딩에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리딩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이제 하는데, 리딩을 출발점으로 해서 통합하자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리딩은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인텐시브 리딩, 정독. 우리가 또 많은 얘기를 하고 싶은 익스텐시브 리딩, 다독. 자, 우리는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학원, 학교도 다수는 그런데 중학교는 안 그럴 것 같아, 난 지금은 느낌이. 옛날엔 중학교도 똑같았는데 지금은 중학교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상당히 앞서가는 방법론과 이론을 가진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나는 그럴 거라고 시대적인 흐름과 느낌은 그렇게 갖고 있거든.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중학교 표정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진짜 기대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여튼에 인텐시브 리딩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했던 교육 방식입니다. 아까 쪼개고 분석하고 번역할 때 나오는 스킬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인텐시브 리딩이에요. 이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되고 이 얘기가 중요하다는 얘기 하고 싶은 건데 인텐시브 리딩의 포커스가 이게요. 인텐시브 리딩은 뭐야? 아래서부터 위로. 작은 단위부터 큰 단위로 가죠. 우리가 뭐 문자 단어 하나하나씩 보고 그 이전엔 철자부터 보고 뭐 발음 배우고 나서 올라가잖아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단어, 구절, 문장, 단락, 텍스트 뭐 이렇게 올라가는 순서죠. 이런 것들이 이제 바람업이죠. 바람업에서 이게 인텐시브 리딩인데 되게 집중적으로 정확하게 읽는 스킬.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이 스킬도 되게 중요하죠. 사실은 외국어 환경에서 이게 중요하죠. 아까 특히 시험 보는 입장에 있는 환경은 당연히 이런 접근이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부분에서 중요합니다. 자,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이거는 되게 부분에서 전체로 가는데 정보 처리, 데이터 드리븐, 텍스트 베이스드 뭐 이런 개념으로 출발하고요. 반대로 익스텐시브 리딩은 뭐죠? 위에서 앞부터 아래로 오는 거죠. 탑 다운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전체 의미 파악, 텍스트 의미 파악부터 단락, 문장, 구절, 단어, 문자, 철자 뭐 이런 발음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 의미 파악이라는 개념, 스토리에 대한 컨텐츠에 대한 이해를 배경적으로 갖고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스토리의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생각과 경험이 중요해요. 백그라운드 날리지. 그러니까 배경 지식이 깔렸을 때 이해도를 같이 상승하죠. 배경 지식은 어디서 나오죠, 보통? 독서에서 나오지 않아요? 책 읽기? 맞죠? 그래서 학습자가 알고 있는 지식, 이것이 리딩에 연관이 되고 그것이 언어 능력과 습득에 영향을 주죠. 그러니까 한국말로 된 책이라도 많이 읽으니까 영어 공부에 도움이 될까 안 될까요? 됩니다. 독서 많이 하면 영어도 잘할 수 있어요. 당연히. 글쎄 모르겠어요. 저희 우리 아이들이 둘이 있는데 남자가 둘이 있거든요. 근데 나는 비교는 못 해봤어. 직접. 그거는 또 그래서 교육 상황이 한국 쪽 교육 상황을 내가 다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리딩을 좋아한다. 책 읽는 걸 좋아한다. 이건 당연히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우리가 매스컴에서도 가끔 듣지만 중학생이나 뭐 고등학생, 중학생들이 가끔 뭐 토익 만점, 토플 만점 뭐 이러면서 인터뷰할 때 그런 기사들이 많이 흘러나오잖아요. 미디어, 매스컴에. 근데 거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쭉 제가 읽어보니까. 뭐가 있냐면 책을 많이 읽었다는 게 나와요. 제가 보기엔 공통적으로. 리딩을 평소에 많이 하고 뭐 이런 스쳐가는 말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분명히. 그들이 어린아이가 중학생이 무슨 그렇게 토익 문제를 많이 풀어서 점수 올렸겠어요. 그들은 자기의 공부 습관이나 이것이 이미 그런 식으로 돼 있는 상태에서 가볍게 토익 문제를 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점이 나오겠죠. 아까 같이 문제만 풀었다면 절대로 만점 안 나와.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인텐시브 리딩은 이렇지만 익스텐시브 리딩은 반대로 가는데 거기에 중요한 건 배경 지식, 학습자의 지식이 깔려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 얘기를 같이 한번 드릴게요. 그래서 익스텐시브 리딩이라는 그 모습은 이렇습니다. 전체로부터 부분으로 가면서 정보를 처리하죠. conceptually driven, knowledge based. 아는 게 있어야 된다. 그렇죠? 아는 게 있어야 돼요. 이게 깔리지 않으면 리딩이 안 되는 거예요. 리딩은 거기 형태적으로 보이는 게 리딩이 아니라 그랬죠? 리딩의 정의가 뭔지 아세요? 쭉 있으면 나와요. 리딩의 정의. 리딩의 정의는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죠? 우리말로 번역하는 것 이런 것이 막 들어가. 리딩의 정의는 번역하는 게 아니죠. 리딩의 정의는 텍스트와 학습자의 백그라운드 날리지가 상호작용하는 거죠. 이게 리딩의 정의예요. 개념이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하는 습관은 사실은 공부를 처음 하는 단계에서 좀 버려야 될 습관이에요. 번역하는 행위를. 우리는 이제 익숙해 있고 그것을 영어를 딱 들이대면 우리는 지금도 습관이 우리말 번역으로 쪼개고 정확히 이렇게 돼 있거든 많이. 근데 그것은 영어적인 접근이 아닌 것이다. 이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대개는 익스텐시브 리딩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심으로 접근하면서 전체로부터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네 가지.
그죠? predicting, sampling, confirming, correcting 이런 단계가 동시적으로 순환됩니다. 그래서 머리 좋고 리딩 잘하는 학생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글자적인 의미 하나만 보지 않아요. 뭘 봐요? 주변을 다 동시에 봅니다. 이게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들이 공부 잘하고 리딩 잘하고 이런 애들의 공통점이에요. 앞뒤의 상황을 맥락을 빨리빨리 캐치한다. 그 보이는 건 보지 않고. 그죠? 그런 것들이 달라요. 그리고 심지어 주변에 있는 데이터, 그림 이런 것까지도 정보 입력에 탁탁 들어온다. 그런 것이 공부 잘하고 못하고 리딩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점일 수 있어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영어 습득의 대안으로 우리는 다독을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여기는 다독 만능주의처럼 보이지만 제가 꾸준히 얘기하는 그 개념은 맞는 것 같아요. 지금도. 다독이 절대 유행이 아니다. 이게. 그러니까 다독의 우리 영어 교육 방법을 다 찾아내야 돼, 그 안에서. 다 있으니까, 그 안에. 그죠? 여기서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좀 있으면 우리가 선생님들의 경험을 조금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을 저도 갖고 싶은데, 다독 속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할 수 있다. 뭐든지. 그런 생각을 갖고 접근합니다. 1980년대에 아마 이론적으로 대두된 것 같아요. 이게 찾아보니까. 학자들도 뭐 그전에는 놀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때 80년대 되면서 이 얘기가 나오고 실험이 막 들어가 있어. 익스텐시브 리딩이 왜 좋은지를 세계적으로 실험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오래된 거 아니에요. 이것도 보면. 너트리한 사람이 1982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어민과 함께 사는 것 다음으로 영어를 능숙하게 하는 게 다독이다. 이렇게 돼 있죠? 스스로 많이 읽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002년도에 자발적 다독법이란 말을 세계적인 권위자가 합니다. 누구죠? 케이시 쉰이라는 사람이 합니다. 2002년도에 최초로 제가 우리말로 뭐를 이걸 써야지 그나마 비슷할까 하다가 이렇게 써봤어요. 자발적 다독법이다. 이건 학습자가 스스로 우러나서 하지 않으면 절대 되지 않는 거다. 그래서 자발적 다독법, extensive reading, voluntary reading, pressure reading 이런 말 많지만 나는 한국말로 자발적 다독법 2000년도에 얘기했는데 아마 이게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제일 먼저 아닌가? 난 그렇게 지금 돌이켜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시대적으로 내가 제일 먼저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이 방법에 성공하면 교육부에서 상 한번 줘야 될 거예요. 내가 저기 뭐죠? 개인적으로 코레럴드에 이 당시에 헤럴드 인터뷰에 나가서 인터뷰도 하고 그런 게 있거든요. 인터뷰 나오고 참 많이 얘기했어. 그때 크라슌이 내 그 말한 기사를 봤더라고요. 그러다 보나 봐, 그거를. 크라슌이 그걸 보고 이메일 보냈어. 진짜로. 프로페서 쉰이 말이 absolutely right. 절대적으로 옳다. 진짜로. 왔어요. 오고, 그래서, 크라슌이 똑똑하구나 그랬어. 그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자기 제자가 있어요. 그 분야의 공부를 가르치는 제자가 저기 부경대학인가 있었는데, 그 사람하고 또 같이 얘기하고 코워크를 하면 더 좋겠다. 그런 얘기를 써뒀더라고. 이메일에다가. 그 뒤에 말은 있지도 않았는데, 하여튼에 그런 거 있고, 하여튼에 그런 시대에 그 교감을 한번 해본 적도 있어요. 크라시는 뭐 지금도 살아있죠? 크라시는 가끔 한국에 와요. 매스컴에도 가끔 나오더라고, 이렇게 신문기사에. 나는, 나하고 지금 그 페이스북에 연결돼 있는데, 내가 근데 별로 안 좋아해, 지금. 전에 한번 이렇게 메시지 뭐 이렇게 공유할 게 있었는데, 피드백이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친구 바빠서 그렇구나. 가만히 있는 거지. 여하튼, 다독법을 이 시점에 우리나라에서 제시가 되고요. 여기 나오네요. 언어와 문화의 최대한 노출이 중요한데, 두 번째가 뭐죠? 읽기의 정의예요, 정의. 여기 써놨잖아요. 그죠? 읽기의 정의는 이겁니다. 텍스트와 학습자 배경 지식이 상호작용하여 자연스럽게 언어 습득한다. 이겁니다. 이게 리딩이지. 제가 이따가 끝날 때 마지막 퀴즈 하나 제가 드릴 거거든요. 퀴즈를 맞히신 분은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저의 저서 한 권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권을 가졌어. 책이 한 권 있더라고. 책 제목이 뭔지 아세요? 영어 독서의 비밀. 제목 멋지잖아요? 카바 한번 보여드릴게요. 카바. 요겁니다. 카바 예쁘죠? 이 책을 한 권 마지막 퀴즈를 통해서 하나 드릴게요. 멋지죠? 카바만 멋있어요. 일단 카바만. 그래서 퀴즈 문제는 쫙 저렇게 맨 앞에 부분에서 제가 잊어버릴 만한 거 하나 질문할 거예요. 이따가 기억을 좀 해보세요. 조금.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아까 얘기했지만 모국어 읽기나 영어 읽기는 맥락이 같다.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해 줬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다 아시는 걸 도표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인텐시브 리딩과 익스텐시브 리딩의 개념적 차이는 이거다. 이거 리차드 데이라는 사람과 벤포드가 정리한 거예요. 제가 정리한 게 아니고요. 보세요. 리딩 타입 가운데 보시고 클래스 골 목표는 왼쪽, 정독은 정확히 읽는 거죠. 다독은 오른쪽, 유창하게 읽는 거예요. 유창하게 읽는다는 게 뭔지 아세요? 어떻게 읽는 거예요? 유창하게 읽는 거죠? 빠르게 읽는 거예요. 좀 이따 이제 그 얘기할 겁니다. 리딩을 어떻게 빠르게 읽을 수 있을까? 그냥 대충 빠르게 읽는 게 그런 게 아니죠. 빠르게 읽는 방법이 있고 빠르게 읽어야 돼요.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거든요. 리딩 강의하다가. 리딩을 할 때 천천히 읽는 게 이해가 잘 될까요? 아니면 빨리 읽는 게 이해가 잘 될까요? 이거 헷갈릴걸, 이 질문. 대답 한번 해보세요. 스스로 그냥 자기 판단으로. 읽기를 할 때 천천히 읽는 게 이해가 잘 될까요? 빨리 읽는 게 이해가 잘 될까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 근데 이거 잘 이해 못해. 솔직히 얘기하면 대부분 지금 제가 말하는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면서 답을 바꿨을 것 같은데 대개는 어떻게 말하고 싶었죠? 천천히 이렇게 말하고 싶었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말하는 의도가 그게 아닌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진짜 그래요. 천천히 읽는 것은 읽기에 도움이 안 돼요. 그거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두뇌 신경언어학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빨리 읽어야지 이해가 됩니다. 이거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리딩에서. 그 어떻게 빨리 읽을 수 있느냐. 스피드 리딩이 왜 중요하고 어떻게 하냐. 이제 이것이 다독의 또 하나의 관건이지. 다독은 그냥 막연하게 많이 이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다독에 많은 철학이 있어요. 그 안에 빨리 읽는 것도 중요해. 빨리 읽고 이 방법이 중요해. 그러니까 좀 더 맨 뒷부분에는 제가 read aloud 소리 내서 읽는 방법 중에 그 몇 가지 노하우를 쉬운 걸 써놨어요. 그런 훈련도 학교에서 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 스피드 리딩의 노하우가 숨어 있거든, 조금. 그런 것이 같이 가는 거지. 그래서 스피드 리딩이 중요하다. 그 얘기도 미리 좀 드리고요. 두 번째 보면 읽기 목적은 정독은 번역이잖아요. translate 우리 전통적으로. 그 다음에 문제풀이 아니에요? answer questions. 그죠? 그게 읽기에 텍스트를 보고 하는 목적 맞죠? 그렇지만 우리 말처럼 다독의 읽기의 목적은 정보를 취득하는 거죠. 그리고 내용에 의해서 즐기는 거죠. 이게 원래 읽기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말로 된 책도 보면. 그죠? 세 번째, 포커스. 인텐시브는 단어나 발음 하나하나의 중요성을 갖고 있어요. 정확히 해야 되니까. 돌이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까지도 발음 시험 문제 나왔던 것 같아요. 대학 입시에. 지금 기억이 나요. 대학 입시에 밑줄에 단어 놓고 발음이 그게 문제로 나온 게 있어요. 발음이 같은 거, 다른 거, 뭐 이런 거. 지금 보면 굉장히 깜짝 놀랄 일인데, 그땐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죠? 다른 분들도 그랬나요? 혹시 저하고 비슷한가요? 제가 학번이 몇 학번 같아요, 혹시? 8. 1? 이렇게 너무 정확히 하신다고, 겁나게. 8 하나예요, 저 학번은. 저보다 위에 계신 분도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8 하나입니다. 그때는 그랬어요, 대학 입시. 근데 저는 이제 8학번인데, 과도기를 다 겪었어요, 우리나라의 교육제도에. 그래서 시련과 이걸 모든 걸 경험한 세대, 진짜로. 대학 입시 바뀌고, 그때 대학 입시 바뀌었거든요. 제도가. 그때 참고로 한마디 해주면, 우리 때는 예비고사, 본고사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1학기까지. 한 학기 남았죠? 거기서 여름방학 지나면서 바뀝니다, 이게. 본고사가 없어집니다. 되게 웃기죠? 그럼 뭐가 남아요? 예비고사를 남죠? 예비고사는 그냥 예비고사잖아, 그죠? 이거로 대학 가서. 그러니까 혼돈의 시절. 그리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좋은 학교가 다 미달됐죠? 그리고 졸업정원제 뭐 이런 거 생기고 많이 뽑고 엉터리 세대예요. 엉터리 세대. 우리 이제 그런 뭐 세대, 뭐 개인적으로 보면 나중에 또 얘기해 줄게요. 그거보다 훨씬 파란만장한 시대적인 경험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지났던 것 같고요. 근데 그때는 뭐 발음 시험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시절은 교육이 뭐 그런 거지. 그 다음에 자료 보면요. 종종 어렵죠. 리딩이. 왜 어려워야 되죠? 누가 중심이 됐기 때문에 어렵죠? 선생님이 중심이 됐잖아. 강의해야 되잖아. 강의하는데 쉬운 거 강의하면 할 필요가 있어요? 없죠? 그러면 강의의 주제는 학습자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주제일까요, 이게? 관계없죠? 선생님이 정하는 주제 아닙니까?
그죠? 어려운 걸 한다. 이 어려운 걸 한다는 거의 의미를 또 파악해 드릴게요. 왜 어려운 거 하면 안 되는지. 그 다음에 교사가 선택하는 게 옛날의 정독이죠. 근데 이쪽으로 가면 다독은 내용이 쉬워야 된다. 그리고 학습자가 선택한다. 쉬워야 된다는 말 중요한데, 쉬워야 된다. 얼마큼 쉬워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영어 수준이 어느 정도 중학생이 되는데, 동화책을 고안하는 게 쉬운 건가? 그 의미가? 그런 건 아닐 것 같죠? 어느 정도 쉬워야 된다? 이론적으로 보면요. 학습자 어느 정도 한 단계 쉬운, 조금 쉬운, 이렇게 돼 있어. 제가 논문에는 I-1 이렇게 내었어. 표시한 게 있거든. 그거를 추상적인 말로 I-1 그랬어요. 그것은 comprehensible input,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습득될 수 있는 요건이야. 그게. 너무 쉬우면 또 안 돼요. 그러니까는 만만한 정도로 쉬우면서 읽기가 가능할 때 읽기가 됩니다. 근데 내가 이제 논문에도 그 정의해놨는데 한 페이지에 어느 정도가 나와야지, 어려운 단어가 나오면 읽기가 가능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통계적으로 보니까 4개 정도, 보통 페이지로 한 페이지에 4개 정도까지가 가능한 거로 돼 있어. 일반적으로. 근데 그게 넘어가면 어때요? 내용이 왜곡이 돼요. 그죠? 리딩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 조금씩. 그게 어려운 단어가 더 많아지면 리딩이 완전 왜곡되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수능이나 이런 거 볼 때 공부 못하는 애들 시험 빨리 보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시험 문제가 쉽다고 느끼고 잘 봤다고 얘기한다. 그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기식으로 보는. 근데 어려운 단어가 많이 숨어 있다면 왜곡되어 있을 거예요. 많이. 그죠?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딩은 다독의 그 철학의 기본은 뭐예요? 혼자서 읽기나 혼자서 읽고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게 가능해야 되는데 그 원칙은 학습자 어느 수준인데 조금 쉬운다. 학습자는 수준이 다 똑같아요? 다르죠? 때문에 교재를 본질적으로는 직접 다독을 하는 학습자가 선택하는 게 맞다. 똑같은 책이 아닐 수 있죠? 그 프로그램은 교육자가 해야 될 역할이에요. 그래서 다독에서 교육자는 직접 가르치는 역할이 더 중요하지 않고요. 좀 더 나오지만 패실리테이터, 어떤 촉진자, 안내자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 거기에는 많은 게 깔려 있지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어디까지 넘어왔지? 여기 있구나. 그 다음에 양을 보면요. 인텐시브는 양이 많을 수가 없죠. 왜요? 어려운 얘기니까. 어려운 내용을 독해식으로 선생님이 강의하는데 내용이 많을 수 있어요? 많을 수 없죠? 지금도 아마 선생님들이 강의하는 입장에서 그럴 거예요. 그죠? 한 시간에 불과 패시지 몇 개? 한 시간 가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 했어요. 옛날에 초창기에 학교에서 공부 막 마치면서 학교에 가서 그 얘기 했거든. 우리나라 영어 교육의 문제는 교과서에 있다. 이 얘기해서. 난리 났어요, 그때. 그냥 그때 뭐 던지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네가 뭘 한다고? 그거 나이 든 사람 특히. 내가 그때 젊었잖아, 특히. 그죠? 막 난리 났어요, 진짜로. 그때. 우리나라 영어 교육의 문제는 영어 교과서다. 내가 그랬거든. 교과서를 없애야 된다. 막 그랬어.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 거기 별사람 다 있었나 보지, 느낌이. 그죠? 그것을 막 흔들었나 봐, 그 당시에. 이 교과서를 없애야 된다. 그죠? 그 말에 내가 의미를 왜 두고 했겠어, 그죠? 영어를 내가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교육을 안 가르치고, 내가 그 당시에 나도 현장에서 굉장히 나는 사실은 강의 경험이 누구보다 많거든요. 나는 나이에 비해서 경험이나 경력이 좀 다양해요, 사실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저기 이메일 내가 써놨죠, 앞에? 물어보세요, 알려줄게요.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나도 가르치는 경험이 충분히 많은 사람 입장에서 저 얘기를 강력하게 했다. 영어 교과서를 없애라. 진짜 없애라 그랬어. 우리나라 영어 교육은 이 교과서에 있다. 왜 이러지? 자, 그 얘기를 한 이유가 일단 교과서는 한 학기, 두 학기의 양이 양적으로 많지 않죠? 그 안에서 무슨 영어를 배울 수 있어. 일단은. 그죠? 좀 더 들어가면 영어 교과서에서 나오는 영어는 영어가 아니죠. 그거를 얘기할 수는 많지 않은데 영어 교과서에서 나오는 영어 그거 진짜 영어 아니에요. 그런 영어 쓰면 안 되죠. 그런 얘기는 그때 많이 안 했지만 일단 그때는 양적인 얘기를 가지고 얘기했어. 사실은. 이 교과서 때문에 영어 교육이 망치겠다. 잘못하면. 교과서를 없애라는 말이 그 당시 취지는 양이 적다. 그런 양적인 제한된 거 가지고 영어 백날 해야 안 된다. 그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야. 그 당시에는. 근데 조금 더 훗날 얘기를 더 하고 싶은 거는 교과서에도 문제가 많다. 난 그 얘기를 또 하고 싶었죠. 그 당시에는 지금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영어 교과서 정말 문제 많았어요. 그 당시 제가 보기엔. 진짜 그런 영어를 쓸 수 없는 등등까지 제가 보기엔 그랬습니다. 그다음 스피드. 이게 중요하죠.
어려운 얘기를 할 때는 당연히 빨리 읽을 수 있나요? 당연히 천천히 있죠. 천천히 읽는 뭐야? 분석하고 쪼개는 행위를 할 수밖에 없지. 그게 전통적인 읽기 해석 방법 아닙니까? 맞죠? 그리고 그걸 잘한다고 했단 말이야. 옛날에 그래서 영어 강사들은 돈을 그거로 벌었거든. 얼만큼 잘 쪼개는지를 보여주는 게 영어를 잘하고 돈 많이 벌었어. 제가 지금 20년 됐나? 20 몇 년 전 그 당시의 흐름을 잠시 보면 그 당시에는 사교육이나 이런 건 다 이랬어요. 그리고 이거 잘하는 사람은 돈을 엄청 벌었어. 얼마 전에 제가 누구 만났더니 다 그 당시 신화를 잃었던 사람이야. 뭐 돈에 관해서 걱정, 이런 거로. 사교육은. 근데 이게 통했단 말이죠. 지금 그렇게 했다가는 쫓아내야 돼. 교육시장에서 쫓아내야 돼. 그렇게 가르치면은 영어 안 된다고 쫓아내야 돼요. 그 얘기하고 싶고요. 마지막 방법. 인텐시브는 반드시 제한된 시간에 주어진 것이 보이기 때문에 끝내는 게 목표고요. 사전을 사용하게 돼 있어. 어려운 거 나올 때만 사전 사용한다. 이게 중요하거든. 사전 사용이라는 의미는 되게 중요해요. 사전을 자주 찾으면 어떻게 돼요? 읽기가 끊어지죠? 끊어지는 건 뭐예요? 사고의 흐름이 끊어지죠? 내용의 전개가 끊어지죠? 영어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흐름을 끊기는 연습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여기서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인텐시브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사전을, 지금 우리도 그런 강 박사님이 약간 있잖아요. 어떤 글을 읽을 때 모르는 게 나면 뭐를 찾고 싶죠? 바로 사전을. 이렇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통적인 읽기에서 익숙한 거는 짧은 단락, 패스지가 짧은 거 이런 거 익숙하죠. 근데 거기에는 내용이 많아요? 별로 없죠? 내용에 흐름이 있어요? 흐름이 별로 없죠? 이거 리딩이 안 되지. 그건 리딩이 아니에요. 사고의 전개나 흐름을 가져갈 수 없죠? 그러니까 짧은 토막토막 이거 읽기가 무슨 리딩이 되겠어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죠? 저도 그렇게 가르쳤거든, 사실은. 제가 그때 가르칠 때는 저거 가르쳤어요. 1200제?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나요?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알 거예요. 1200제? 그 전에 무슨 종합영어 이런 거 있었어요. 1200제. 1200제라는 책이 되게 그런 거야. 조그만. 1200제라는 게 조그만 몇 개 단락으로. 1200제 단어 하나도 아는 거 없어, 보통 사람. 그거 독해하는 거. 그게 실력인 줄 알고. 그러니까 저도 보니까, 내가 서울고등학교 나왔는데, 제가 서울고등학교에서 영어 2번째 잘했어. 난 첫 번째 같은데, 남들이 2번째라 했어. 근데 그 잘한다는 게 뭐였어요? 시험을 잘 본다. 내 시험에 관해서는 본고사 준비를 했던 사람인데 다 맞았어, 거의 다. 그러니까 서울대 카트라니 이러면 70점이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70점. 나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훨씬 넘었거든. 어떤 시험 봐도. 그러니까 시험에 관해서는 영어는 도서였어. 근데 그게 무슨 의미겠지, 지금? 돌이켜보니 별 의미가 없지. 그 낭비적인 시간. 그거 정말 내가 개인적으로도 후회스러운 정도예요. 그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데 내가 영어를 공부해서 얻은 게 없어. 지나보니. 그러니까 시험만 그때 잘 본 것 같아. 그죠? 영어 교육적으로, 언어 습득적으로 지금 보니까 그 시간에 그거 했으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참 아쉬운 시간. 그 대학 오니까, 내가 고대 나올 때잖아. 대학 오니까 애프리칸 청취에 들어갔어. 이 사람들이 나한테 강요하고 가르치는 방법을 지금 보니까 엉터리네. 그때 어떻게 했냐면요. 모르는 거, 어려운 거, 이거를 귀가 뚫을 때까지 들어라. 이렇게 가르쳤는 것 같아. 리스닝도. 모르는 걸 계속 들으면 귀가 뚫린다? 이게 사기지. 이거 완전 사기죠? 이거 사기야. 이게, 리딩이나 리스닝이 똑같은데, 원리가. 리딩은 문자로 배우는 거고, 그죠? 리스닝은 소리를 배우는 것만 다르지? 배우고 이해하는 건 똑같거든? 원리가 똑같아. 뭐냐면, comprehensible input 그랬잖아. 뭐냐면 이게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습득이 돼요. 그러니까 애프리칸에서 모르는 단어 어려운 걸 많이 들으면 귀가 뚫린다? 이해한다? 절대 안 돼. 죽어도 안 돼. 그때 내가 돌이켜보니까 워싱턴, 레이건 이 소리만 들렸어. 그리고 계속 그랬어, 그거. 근데 지난번에도 오늘 학교 이렇게 지나니까 그 포스터에 그거 나오던데. 내가 너의 귀를 뚫어주마. 강사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소리거든?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그래. 우리 학생들 영어 잘하는 학생들은 아닌데 방법 알려주지. 너가 영어가 정말 안 되고 과거 안 했으면 동화책도 좋을 수 있다. 이런 얘기해요. 어려운 게 시작이 아니다. 절대. 올라가라, 이렇게. 거기에 방법이 있어야지 그런 얘기 들립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방법적으로 너무 낭비적인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누군가 선생님이라도 똑똑해서 이런 얘기를 한 번만이라도 했으면 내가 이렇게 안 했겠죠.
그죠? 그 시간을 왜 그걸 했겠어? 맨날 그 책들을 암기하고. 우리 때는 시험이라는 게 본고사 무슨 느끼면 괄호 넣게요. 글 쭉 나오죠? 그다음에 그 안에 무슨 갑자기 뭐 단어 하나를 구멍을 딱 뚫고 그거에 뭐가 들어있는지 맞히고 뭐 이런 문제거든. 그게 무슨 공부인지 몰라. 하여튼 그런 거 했어요. 우리는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독과 다독은 개념적으로 이래요. 그죠? 아시죠?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정체적인 언어학습법의 기저귀를 두고 있다. 이 다독은. 그죠? 그 다음에 인본주의, 학습자 중심 교육이다. 아까 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세요. 수준별 독서. 이거 중요합니다. 리딩은 단계적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이게 어려운 것부터 밑으로 가면 더 안 되고 쉬운 것부터 위로 가는데 그것도 자기의 수준에 맞는 단계로 계속 올라갑니다. 얘도 힘든가 보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하는 방법을 좀 보면요. 이 토론이나 발표 이런 게 중요합니다. 이런 게 중요한데, 이게 다독의 방법론에 있는 것들이에요. 이게 다독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여러 방법론 중에 토론이나 발표라는 것은 학습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또 하나의 방법론입니다, 이게. 내용이나 컨텐츠를 가기 때문에 우리가 디베이트, 디스커션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게 기조에 뭐가 있어요? 다독이 깔려 있는 거죠. 디베이트나 디스커션 하는 것도 행위도 다독이 갖고 있는 방법론의 하나예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다독이 만병통치약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행평가 학교에서 하나요? 모르겠네. 중학교도 하나요? 그런 거 있죠? 수행평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수행평가 뭘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다독에 의해서 할 수 있는 형식이 그 안에 다 있다고 봐요. 수행평가도. 뭐 특별한 게 없어요. 그 안에 방법론 충분히 있거든요. 그 생각 들었고 토론이나 발표나 이런 것이 방법론에 분명히 존재합니다. 즐거운 읽기라는 건 중요하고요. 교사 역할은 안내자나 촉진자, 가르치는 것이 먼저일 필요가 없다. 근데 이거 깨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서 학급에 뭐 도서, 학급 문고 이런 게 있나요, 요새는? 한국말로 된 거라도 있어요? 그거를 영어로 바꿔본다고 생각하면 좋겠네. 그죠? 학급 문고를 영어로. 그거는 선생님들이 개념을 이해하고 해 주셔야 되는 역할이지. 학급 문고를 한글로 된 거 뭐 빼고 해도 좋지만 놔두더라도 영어로 된 거를 학급 문고로. 그죠? 이거 다독에 대한 그 방법론에 그런 게 있어요. 책을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비치하고 학급 문고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닐 거예요. 애들이 찾아서 보고 읽지. 그다음에 북 리포트 같은 또는 리딩 다이어리 같은 거 써야 되거든, 이거. 이거 안 쓰고 그냥 읽기만 하라? 안 돼요. 그것도 방법론에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리딩 다이어리, 독서 일기, 리딩 다이어리 꼭 써야 돼. 그거 되게 중요하거든. 그거를 쓰면서 효과가 나오는 거죠. 리딩 다이어리는 여기에 써놓지 않았는데 주로 어떤 게 있냐면요. 제가 말로 할게요, 그냥. 이렇게 타이틀이 있으면 그 다음에 왼쪽에는 내용 요약, summary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vocabulary and structure, 어휘나 구문 이런 거 자기가 읽고 나서 어려운 거나 중요한 거 쓰고 세 번째 코멘트, 자기 생각, 의견 이게 제일 중요하지. 이걸 쓰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게 있어요. 실험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 이 썸머리 파트를 보면 애들이 그럴 거예요. 한글로 써요? 영어로 써요? 읽기는 영어로 읽었는데. 그러면 당연히 애들은 영어로 쓰고 싶은가요? 그렇지 않겠죠? 한글로 쓰고 싶다고 처음에 한글로 써도 됩니다. 이게 이제 재밌는 현상이에요. 한글로 써도 돼. 그러면 코멘트 똑같아요. 한글로 써요? 영어로 써요?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 한글로 씁니다. 시작은 한글로 써요. 이 리딩이 반복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썸머리 부분도 점점 영어로 나타난다. 이건 실험 결과예요. 그 다음에 코멘트 부분, 이게 영어로 나타난다. 읽은 게 다 영어잖아, 그죠? 이 영어에 의한 어휘나 이것이 생각이 나고 거기에 대한 생각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코멘트도 영어로 쓰기 시작해요. 그 라이팅 실력이 좋아지는 게 뭐 별거냐? 그 코멘트 영어로 쓰고 이러면서 자기의 생각을 베이스로 글을 쓰기 때문에 굉장히 정연해집니다. 그리고 글이 달라져요. 그런 글이 달라지기도. 그러한 과정이 리딩 다이어리나 북 리포트에 나옵니다. 그게 어느 정도 반복되면서 그 효과가 나와. 그러니까 그러한 훈련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제 평가 같은 거 뒤에 얘기했지만 시험 같은 거 많이 보면 여러분 시험 보면 또 옛날 생각하잖아요. 사지선다형의 독해 문제를 또 생각한다고 읽기를. 그러지 말라고 지금 가능하면 그러거든. 훈련 과정은.
시험을 꼭 안 봐도 되면, 나 중학교는 안 봐도 될 것 같은데, 요새 무슨 자율형 뭐, 자율학기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죠? 그 시험 안 봐도 될 것 같은데, 안 봐도 되면, 평가는 뭐 리포트나 리딩 다이어리 가지고 그냥 그걸 평가라고 하면 돼요. 그 안에 나오는 프로세스, 이게 평가죠. 그럼 교사의 권위를 주는 거지. 교사가 평가하는 그 권위를 갖고 있는 거죠. 그거 인정 안 하면 안 되지. 이거 주관적이라고 또 항의하나, 누가? 근데 그거 인정해야 돼. 그걸 인정해 만들어야죠. 그 교육적으로. 그죠? 선생님을 안 믿고 누가 어쩌라고. 그죠? 그걸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 과정으로 가면은 바뀔 거예요. 조금씩.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이거 빠르고 능숙한 읽기. 스피드 리딩. 그래서 아까 그 얘기한 거예요. 이건 내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신경원학적으로 빨리 읽었을 때 두뇌의 이해하는 인지 능력이 좋아진다 그래요. 진짜로.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천천히 읽으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러분 경험해 보세요. 긴 패시지를 읽을 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긴 패시지를 천천히 우리가 과거에 했던 습관대로 천천히 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읽어갑니다. 읽어가면서 앞에 내용이 어떻게 떠올라요? 천천히 읽으면 떠오릅니까? 잘? 여러분 머리가 좋은가 보네. 천천히 읽으면 앞에 걸 기억적으로 놓칠 확률이 커집니다. 놓칩니다. 스토리 전개가 안 돼요. 스토리 긴 거일수록. 그래서 빨리 읽는다는 게 뭐 대충 읽고 시간만 빠르다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이게 나중에 보면. 내용이 쉬운 내용이고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빨라진다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빨리 읽기가 된다는 것도 깔리 있죠. 이해가 안 된다는 게 아니거든. 빨리 읽었을 때 이 인지 능력, 두뇌의 그 가소성이 잘 움직이고 이해 능력이 돼요. 전체 스토리 빠른 거, 그리고 긴 글일수록 스토리 전개나 이걸 정확히 파악돼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수능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다고 느낌 드는 게 그 공부 옛날 그런 느낌 들어. 수능을 빨리 보고 나온 애들이 공부 못하는 애들 같은데 빨리 나오고 다 맞았다고 하고 나오고 이런 애들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 것 같아. 아마 천천히 읽다 보니까 그게 자기식으로 아마 그게 맞다고 느꼈나 봐. 스토리 전개 전체적으로. 근데 그렇지 않을까. 분명히 앞에 거 놓치거나 앞뒤가 연결이 안 되거나 그럴 확률이 클 거예요. 제가 보기에서 빠르게 읽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까지가 특히 중요한데, 그죠? 초등학교는 오히려 이런 얘기를 많이 전파하고 애들이 공부 방법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근데 중학교는 약간 걱정이 된 듯 하면서 지금 이렇게 보면 중학교도 제대로 많이 할걸? 이런 생각을 혼자 해봤거든요. 고등학교는 포기했고, 고등학교는 될 수도 없어. 그거는, 그래서 사실은 대학 오면 어때요? 똑같아. 진짜. 대학 오면 다 바보예요. 영어적으로 보면 이거는 뭐 해놓은 게 없네. 대학 오면 얘들 다 똑같아. 왜? 수능 문제를 똑같이 이렇게 왔잖아, 마지막에. 그 별 차이도 없어요. 얘들은 옛날 우리보다 못하는 것 같아요. 영어. 제대로 우리는 뭐 문법책이라도 제대로 하나 봤지. 얘들은 문법도 못해. 그 리딩을 하는 척 하는 것 같고 리스닝을 안 하는 척 하는 거. 이건 뭐 모르겠더라고요, 영어를. 그러니까 다시 하는 거지. 근데 와서 뭐해? 또 토익책 들고 다녀. 그러니까 영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많은 거지. 그래서 이게 참 걱정이다. 아까 내가 우리나라 영어 교육자들 전반적으로 딱 보니까 나는 최악이다 그랬어. 내가 이 칼럼에 쓰려고 할 테니까. 쓰고 싶어, 진짜. 내가 메이저 신문사에다가 조목조목 쓰려고 그래, 진짜. 근데 욕 되게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쓰고 싶어. 이게 얼마나 총체적으로 영어 교육의 문제인지를. 이거는 정말 문제다. 고쳐야 된다, 이거. 그 얘기를 나는 안 할 수가 없지. 그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중에 뭐 이렇게 달아줘야 돼. 만약 어떤 딴 데 쓰면. 그죠? 그 말도 되냐 그러면 안 되지. 그죠? 하여튼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해보고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조금 쉬었다가 이제 좀 실전 마무리할게요. 노하우를 정리하면 이거예요. IM-1. 조금 쉬운 얘기를, 그래서 그레이드 리더스가 시중에는 있어. 그래서 내가 이런 걸 알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교과서를 버려라고 얘기했던 거지. 이게 교과서로 채택되기는 어렵지만 그레이드 리더스라는 건 단계적으로 나와 있는 책이죠. 이게 출판사마다 유명 출판사는 다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그런 책들을 좀 활용하면 많이 읽는데 여기에 나오는 그레이드 리더스는 큰 책이 아닙니다. 되게 조그만 책들이에요. 얼마인지 부담 없이 읽는 책들이에요. 그런 거를 여러분이 학급 문고에 활용하세요. 사이드로 또는 부가적, 교과 외로 또는 방과후로. 난 그것만 해도 그 학교가 바뀔 것 같은데. 제가 대학에다가 한번 하고 싶었는데, 내가 총장 하면 그거 하려고 했는데, 안 시키더래. 근데 대학도 그렇게 해야 돼요. 시카고 대학이라는 데 있어, 시카고 대학. 들어봤나요? 시카고 대학 지금 어때요? 유명도가. 여러분이 아는 시카고 대학이 어때요? 좀 괜찮은 대학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맞죠? 그 학교가 옛날 삼류대학이었거든. 뭐로 좋아져고 유명한 줄 알아요? 이거예요. 리딩. 이거로 학교가 제대로 유명한 학교로 갑니다.
더 대표적인 게 내 이름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조그만 미국의 칼리지가 있어. 그 학교는 졸업만 하면 각 그 실업, 그러니까 사회 기관이나 그죠? 회사 이런 데서 그 졸업생을 스카우트 하려고 그랬대. 별로 이름이 없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학교의 커리큘럼 별거 없어. 뭔지 알아요? 4년 내내 리딩하는 거야. 그것만 나와 있어. 거의 그거예요. 거기에 인재가 나온다.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니까.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 그죠? 단편적으로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그 안에 뭐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인재는 그런 데 나오는 게 아닐까. 내가 딴 데서 강의할 때 있어. 주제가 글로벌 리더가 어떻게 되는가. 그 강의할 때 있거든요. 이런 얘기에 주로 가서는 읽는 책 읽기에 대한 얘기를 해주거든. 학생들이 글로벌 리더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해야지 글로벌 리더가 된다. 그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관계가 있습니다. 사전 없이 우리말로 번역하지 말라. 이거 세 번째. 이거 쉽지 않지만 또 문법 지향, 내용 중심, 시각적 어휘. 사이트 보캐블러리라는 게 뭐냐면요. 사전 없이 책 읽을 때 반복적으로 나온다고. 사전 없이. 그죠? 이 단어가 머리에 한 번에 인지 안 되죠? 그럼 뒤로 계속 가면 그 단어가 무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보이거든요. 들어오고. 그게 반복되면서 사람마다 차이 있지만 어느 정도 반복될 때 인지가 돼요. 근데 그 인지가 되는 단어가 무서운 거지. 그 단어는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학생들이 지금 공부하는 토익 시험 준비하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하는 단어 암기 방법 1대1 한국말 하나, 영어 하나, 영어 하나, 한국말 하나 이렇게 암기하면 그 단어는 죽어도 쓸 수 없어. 정확히. 좀 심하게 가정하면. 왜? 컨텍스트가 없기 때문에 그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 활용도를 보면 나가서 쓰기에는 주저하게 돼. 우리말로는 이 단어라고 했는데 이게 영어 이때 쓰나? 그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말에 뭐 무덤 그러면 뭐 영어로는 뭐 grave도 있고 뭐 tomb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거는 모양이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말로 만약에 그래도 동일하게 느끼고 만약에 썼다면 이건 상황적으로 다를 거 아니에요? 명사라도. 동사는 더욱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사이트 보캐블러리를 통해서 리딩을 통해서 배우는 어휘는 당당히 쓸 수 있고 고급 어휘를 쓸 수 있어요. 근데 단어를 하나하나 암기해서 이거 대부분 못 써요. 못 쓰는 단어예요. 그리고 우리 같이 옛날에 무식하게 뭐 33,000 뭐 이상한 단어 막 암기하고 대학원 갈 때 그랬거든요. 그거 정말 어려운 단어들이거든. 지금 봐도. 그거 막 암기했어요. 그거를. 그 단어는 어떻게 돼요? 머리에 있어요? 그게? 없죠. 그 당시에 잠깐 넣었던 거야. 우리 때는 대학원 시험도 되게 어려웠어. 뭐 석사 들어가는 게. 예를 들면. 그런 시험으로 봤거든. 그러니까 우리 공부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뭐 사전도 우리 외웠거든. 사실은 거의. 사전도. 진짜로 외웠어. 사전, 웬만한 사전을 외웠어. 그렇게 했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 의미가 없죠. 머리에 안 남다. 그러니까 이게 롱텀 메모리에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게 근데 그 단어 없어요. 중요한 거는 오랫동안 기억 저장이 되는 건 기본이고 쓸 수 있는 제대로 쓸 수 있는 어휘라고 이게. 그리고 이 통계나 실험을 통해서 나중에 해봤어요. 인텐시브 리딩으로서 단어 공부한 아이들이 단어 실력이 좋을까? 익스텐시브 리딩을 통해서 공부한 학생들이 정말로 단어 실력이 좋을까? 해봤어요. 이게 궁금하더라고, 진짜. 그러니까 난 속으로 그랬어, 하면서. 아, 그래도 인텐시브 리딩이 많이 붙일 거야. 생각, 속은 그랬어. 결과는 그렇잖아요. 이 익스텐시브 리딩이 어휘를 정확하게 알고 쓸 수 있을 건 기본이고 더 많이 알았어. 물론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했지만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그런 어휘나 이런 활용도 컨텍스트를 갖고 있는 어휘, 이거 쓸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도 리딩이 중요하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리딩할 때 왜 중요하냐. 이런 것들은 뭐냐면 콜로케이션이라는 거 들어갔나요? 콜로케이션 뭐죠? 연결되어 있는 거죠? 콜로케이션. 우리말로 연어. 뭐 고기 이런 거거든요. 연어. 콜로케이션이라는 게 그냥 단어 하나로는 절대 알 수 없는 것들이죠. 근데 리딩에 나오잖아. 이런 게 차이거든. 영어를 유창하게 쓸 수 없다, 있다 없다는 그런 데 차이가 나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중학교까지는 참 중요한 것 같아. 고등학교는 포기. 이게 완전 포기야. 그거 안 돼. 어차피 안 되는 과정인데, 그래도 양심적으로 할 수 있으면 중학교까지 해줘야 되지 않을까? 고등학교는 개인적으로는 차이야. 그거는 뭐 본인이 깨우치건 선생님이 깨우치건 해서 가르쳐 줘야지. 눈앞에 저런 엉뚱한 제도가 있고, 그 제도도 이상하잖아. 뭐 절대평가라고? 수능이? 좀 그렇게 돼 있죠, 또? 그건 아마? 그러니까 동기부여조차를 자꾸 다운시키고 하지 말라. 여기까지 포함되어 있고. 그러니까 도대체 영어를 아예 없애버리지, 차라리. 그럼 애들이 자유를 느낄 텐데. 그 생각을 했어요. 그게 난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사고 단위는 늘려서 이렇게 큰 단위 읽는 게 이게 바로 뭐죠? 그게 뭐예요? 아까 같은 탑다운. 그렇게 읽어가자. 그 다음에 창의적, 비판적 이렇게 우방구 중심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약간 시클릭해요. 이게 순환적으로 시클릭하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영어 문화도 사실은 중요한데 문화 어디서 배워요? 우리가 가서 그 나라 네이티브 컨트리를 가서 배우면 좋지만 그 다음으로 어디서 배울 수 있죠? 문화를? 책 아닌가요? 그래서 책이 그러면서 중요하다. 책에서도 배운다. 그 외국에 가면 좀 문화적인 그게 차이 때문에 당황하는 것도 있는데 그 책에서 배우면 좋다. 그래도. 그죠?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우리는 글쎄 외국에서 공부를 하면 좋지만 다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죠? 뭐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럴 때면 그 다음 방법은 이럴 것이다. 자, 요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요거 보세요. 이 원리를 좀 돌이켜보니까 대개는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점진적으로 습득한다. 습득이란 말은요,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약간 롱텀이라는 느낌을 주는데, 단계 하면서 단계적으로 습득이 돼요. 그래서 어느 날 한꺼번에 언어를 다 알았다? 이럴 수는 없어요. 습득이 되어지는 스텝이 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된다. 이게 이제 이론에 나오는 가설에 나오는 건데, 클라션의 얘기입니다. 클라션의 입력 가설이라는 데 나와요. comprehensible input. 아까 그랬잖아요. 이해할 수 있는 거면 습득이 되는 거지. 그게 올라가는 거지. 그렇게 되죠. 사고력을 키워준다. 이거는 어린 학생일수록 정말 우리가 자꾸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좀 심어줄 필요 있어요. 사고력이 있어야지 뭐라도 할 수 있다. 나중에. 그죠? 그냥 형식적인 언어 이거 안 된다. 인지적 관점 이런 말 나오고 배경 지식, 내용과의 상호작용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그럴 때 사고력 키우는 과정은 그죠? 뭐랬죠? 그 다이어리 쓰는 거, 리딩 다이어리 이런 거 활용을 좀 해보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해볼까요? 감성 이것은 현대 영어 교육에서 되게 이슈가 되는 거예요. 감성이 왜 중요한가? 아이들에게 칭찬해 주는 게 더 중요할 수 있다. 가르쳐 주는 것보다. 옛날에 내가 라이팅 같은 거 가르칠 때 보면 똑같아. 라이팅 우리 전통적으로 쓰면 문법 틀리면 빨간 거를 거기서 이렇게 학생이 주잖아요. 그 빨간 게 되게 많잖아. 학생들이 그때 심리적으로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약간, 그죠? 소모적이고, 지역적이고, 이런 거 느낄 수 있잖아요. 좌절 느낌? 그럴 것 같아. 그럴 때, 그러니까 라이팅도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됐던 거지. 라이팅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특히 라이팅은 컨텐트 위주로. 얘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그래, 잘했어. 디테일하게 문법 얘기를 먼저 해주면 안 돼. 그건 나중에 한 얘기지, 순서가. 그러면 자기 얘기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막 이렇게 거대면 위축이 되죠, 심리적으로. 그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 이 감성이라는 것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 이거는 아이들일수록 더 중요하다. 이 좌절감을 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가르치기 싫으면 그 말만 해주면 돼요. 너 영어 잘한다. 진짜로. 영어 잘할 수 있다. 그냥 그 얘기만 하세요, 그냥. 안 가르쳐도 돼. 그게 더 효과가 좋아요. 진짜. 아시겠습니까? 공부 못하는 애들한테 가르쳐줘도 잘 안 되잖아. 그러면 가르쳐주지 마요. 너 잘한다, 진짜. 너 생각보다 잘한다. 그 얘기만 반복해봐요, 진짜로. 달라집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 달라요. 아이들은 더 그렇고. 그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선생님들이 이상하다 그럴 거나 가르치는 게 없는데. 점수 올라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그래서 정의적 관점이 중요하다. affective point of view. affect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 공부해보시면 알죠? affect라는 게 그런 겁니다. 자신감, 긍정적 태도, 이게 심리적인 거죠, 전부. 동기부여, 자부심, 이게 심리적으로 중요하다. 교육적 관점에서 이거, 전인적 교육, 참 좋아하는 말이잖아요. 전인적 교육, whole person. 어떻게 가르치는다, 영어를? 이렇게. 이게 whole person을 얘기해주는 부분이지. 인격도 이 안에 있죠. 그죠? 학생 지도할 때, 뭐 이렇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거 애들이 뭐 듣는 척은 하지만 합니까? 본질적으로 좋은 양서를 읽게 해주는 이런 교육적, 이게 더 중요한 바탕일 수 있죠. 이거 교육적으로 제대로 가거든. 책을 많이 읽고 이런 애들이 삐딱하게 될 확률이 많지 않거든. 그죠? 뭐 부분적으로 어떻게 해라. 이거 애들 더 말 안 듣고, 중학교 애들이 더 무섭다고 그러던데. 그죠? 말 안 듣고 그러지 않아요? 차라리 책 많이 읽고 칭찬만 해주고, 뭐 그것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언어 능력. 이건 뭐 당연한 거야. 우리는 지금까지는 어떤 얘기만 하고 싶었다? 언어 능력만 얘기하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교육하면? 이건 당연하다는 거고. 언어 능력 다 통합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
맨 마지막에 제가 이제 그 얘기할 건데, 과거에 80년대부터 지금까지의 사례를 내가 쭉 한번 얘기해 주려고, 세계적으로. 이것이 어떤 효과를 주었는가? 무궁무진하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몇 가지를 이제 소개해 줄 건데, 언어적으로, 이건 입증이 돼 있는 거예요, 이건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근데 그걸 좀 더 방법론적으로 우리가 좀 더 공부하면서 찾아보자는 것 뿐이죠, 지금. 그것만 더 캐치를 잘하면 선생님들이 조금만 역량을 발휘해주면 학교에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렇게 어렵게 사실 가르칠 필요도 없는 거죠. 선생님들을 조금만 노하우 알고 준비만 되면 학교에서 편하게 할 수 있어요. 효과적으로. 뭐 이렇게 소리 질러서 가르칠 필요는 뭐 있어요. 그래도 되지도 않고, 그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좀 편하게 하면서 효과를 주고, 그런 얘기. 시간이 애매하게 가는데 한 5분만 브레이크하고 마무리할게요. 알겠죠? 5분. 15분.